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가 연구한 주제는 효율적인 기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최적의 로켓 엔진 설계라는 주제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 주제고요. 네, 요즘 저희가 최근 들어 살고 있는 21세기, 특히 2020년대, 2010년대에는 우주 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나사나 카리, 나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항공우주국이고요. 카리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우주연구원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국가기관들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나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같은 이런 민간 업체들도 우주 경쟁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산업이 발전하는 이 시기에는 우주 산업, 그러니까 우주에 관련된 것만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물리, 공학, 뭐 위성 산업,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같이 모든 이제 산업과 기술의 전반적인 영역이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산업의 발전은 이런 모든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공학, 뭐 정보 기술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산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술의 발전, 이런 뛰어난 기관들, 뭐 블루 오리진, 나사, 이사, 카리, 스페이스X 이런 뛰어나고 훌륭한 기관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사, 이사, 나사 같은 경우에는 뭐 1950, 60년대 그 냉전 시기에는 어떻게든 소련을 앞질러야 되니까 뭐 국민들 눈치 안 보고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이제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사는 국민의 어쨌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데요. 여기 카리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과 지지가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지지를 얻으려면은 근데 그런 지지를 못 얻으면은 우리의 우주 산업의 발전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발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 연구 주제를 삼은 이유는 최근 들어서 되게 좀 과학 지식에 대한 이론과 논쟁이 되게 좀 심화되고 있어요. 약간 뭐 아시는 것처럼 약간 뭐 60년대에 있었던 아폴로 착륙은 거짓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많은 좀 무관심해지고 좀 이런 가십거리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런 로켓 기술들, 우주 기술들이 그냥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간인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개발해 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스카이루트라고 하는 인도의 소형 로켓 개발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이런 로켓 되게 좀 허접해 보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로켓의 약간 좀 크기를 키운 버전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로켓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형 위성, 10kg 이하의 위성들은 지구 궤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2달 전인가 테스트를 했던 걸로 아는데 100kg 이상까지 위성체를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소형 로켓에 대한 기술도 저희가 확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의 확보를 국가기관이나 전문 업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인들과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0년 3월부터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두 팀을 운영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켓 기술은 모든 과학 분야의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팀별로 분야를 나눠가지고 화학, 뭐 물리나 이런 계산, 그다음에 공학,
이런 전자전기 제어 쪽을 다 담당을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로켓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로켓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날아가려면은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어쨌든 화학 연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화학 연료에는 크게 고체 로켓 방식, 액체 로켓 방식,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 제일 업체에서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일단 우주에는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연소가 되려면, 근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화제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고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연료에다가 산화제를 붙여서 아예 혼합을 시킨 연료를 바로 그냥 로켓의 몸통에다 끼우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액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랑 산화제를 탱크별로 각각 분리를 해서 이 연료 펌프에서 두 개를 공급을 해주면은 여기 연소실에서 연소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 수준에서는 이렇게 탱크를 따로 만들고,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온의 온도가 필요한데 그런 기술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혼합을 해서 바로 보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쓴 산화제, 산소 공급을 해주는 산화제와 연료입니다. 산화제는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산화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O3가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연료는 설탕과 솔비토리라고 하는 되게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설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KNSU라고 불리고 솔비토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료 이름이 KNSB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설탕이 구하기 쉬우니까 설탕을 섞어가지고 연료를 제작을 했고, 근데 설탕보다는 솔비톨이 연소 효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중에는 솔비톨로 바꾸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사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6.5 대 3.5, 7 대 3, 6 대 4 이렇게 비율이 적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산화제, 질산칼륨과 연료, 솔비톨의 비율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충분히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이런 일을 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다 조금씩 달라요. 뭐 6.5 대 3.5도 있고, 뭐 어떤 거는 5 대 5 비율로 섞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실험을 다 해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연소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 6.5 대 3.5가 불꽃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온도도 제일 높아지고 하는 결과를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적외선 온도계로 저희가 재봤을 때 아까 이 중심 부분에서 이제 불꽃의 온도가 네, 섭씨 500도 이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체 연료 로켓은 그냥 연료를 이렇게 끼운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로켓 동체가 섭씨 500 로켓의 연소실이자 로켓 연료 보관함이 섭씨 500도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연구 주제가 효율적인 기상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아마추어 로켓 수준에서 쓰이는 재료는 크게 스테인리스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연소실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PLA,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3D 프린터의 PLA 필라멘트를 사용을 해서 로켓 연소실을 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PLA의 녹는 점이 되게 낮아요. 비교적 낮아요. 그래도 500도를 버틸 수 있다고 계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PLA 쪽으로 다시 넘어가죠. 이게 안 먹는 것 같은데. 네. 이 필라멘트 3D 프린터에서 저희가
출력 품질을 정할 수가 있는데 100%로 출력 품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100%는 이제 내부 체움이 빈 공간이 없이 100% 채워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렇게 채웠을 경우에 두께가 연소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 연소 시간 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연소실을 뽑았고 실제로 이렇게 연소 실험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은 이제 로켓의 연소실이 정해졌으면은 노즐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노즐이 없으면은 그냥 빨간색 연기가 그냥 빠져나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노즐 목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의 노즐을 드라발 노즐이라고 부르고요. 계산을 할 수 있는 식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연소실의 직경과 길이, 그다음에 연료의 길이, 그리고 직경,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연소실 안에 압력 등을 입력을 해주면은 그에 맞춰서 노즐이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럼 이 설계된 수치를 가지고 퓨전 360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했는데 이제 재료를 정해야 돼요. 여기서 역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또 스테인리스예요. 근데 스테인리스는 너무 비싸요. 저희 학생들하고 이런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기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PLA를 또한 노즐에서도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PLA 노즐을 만들었고 이렇게 추력 테스트도 성공을 했는데요. 그 추력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제 로켓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이 둥치를 들어 올리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로켓을 엔진을 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꽂은 다음에 누르는 힘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로드셀이라고 불리는 이런 장비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로켓이 여기서 어떤 물체가 힘을 가할 때 바뀌는 전기 저항을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앰프를 써야 되고요. 확장기.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컴퓨터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게 됩니다. 측정 코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별게 없어요. 이건 그냥 라이브러리 불러온 다음에 아두이노에 핀을 설정을 해주고 그냥 읽어오는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출력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갔는데? 꺼졌어? 노트북이 꺼졌. 약간 시간을 조금 떼어보자면은 이렇게 네. 약간 추력 테스트 부지 같은 거 선정을 되게 좀 이제 행정적인 일도 저희가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추력 테스트라는 게 되게 소음도 심하고 약간 연기 같은 것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운동장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제 민원은 안 들어왔지만 저희가 이제 하면 할수록 이게 훨씬 더 거대해지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에 이제 공문을 보내보고 이제 로켓 발사 허가나 아니면 추력 테스트 허가를 허가 정식 문서를 받아서 그 장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그 전에 있었던 그냥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던 영상이고요. 네. 이게 그리고 PLA 노즐을 뽑을 때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3D 프린터가 되게 딱 누르면은 일반 2D 프린터처럼 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뽑을 때 되게 약간 정성을 들여서 뽑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못 써요. 한 번 뽑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최대한 값이 싼 가격에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뒤에 슬라이스가 한 40장, 50장 정도 남았는데 되게 좀 시간이 계속 가고 있네요. 네, 여기 이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악재가 덮치면은 이게 다 여러 가지가 한 번에 같이 덮치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연결이 됐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광고가 나오네요. 네, 드디어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아까 3D 프린터로 뽑은 노즐하고 연소실이 합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소가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첫 번째는 이렇게 녹아버려요, 노즐이. 뒤에 가면은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아까 로드셀로 받은 신호들을 저렇게 아까 그래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네, 하나만 더. F11 눌러 보실래요? F11. 네,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아까 이제 녹았잖아요, 노즐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노즐이 그냥 이 드라발 노즐 형태로 매끈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상마가 잘 되더라고요, 열 때문에. 그래서 다음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 영상. 네. 아까 그 비어 있는 노즐의 부분을 전부 다 필라멘트로 채웠습니다. 전부 다 필라멘트를 채우고 노즐 이제 측정을 한 결과 확실히 단단하게 오래 살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력도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력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는 39뉴턴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42뉴턴이 나왔습니다.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었는데 뉴턴으로 바꾸면은 한 42뉴턴 정도 됩니다. 다음은 근데 이제 PLA 노즐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너무 상마가 잘 돼요. 이게 고온하고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멘트는 저희가 구하기도 쉬우면서 제작하기도 쉽고 가격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노즐을 한번 변형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멘트 노즐의 몰딩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예, 시멘트 노즐 추력 테스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실험을 했던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실험 장치가 있고 여기 노트북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이제 실험 이렇게 누르면은 정기적인 신호가 노트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마율만 좀 줄여도 이렇게 추력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추력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몇 뉴턴의 힘으로 얘가 올리는 줄 알았으면은 얘가 몇 미터가 올라갈 수 있는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엔진 추력, 로켓의 무게, 공기 저항, 로켓의 모양, 발사 당일의 온도와 습도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손으로도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F는 ma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과 뭐 충격력의 법칙,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자유낙하 속도를 계산을 해서 손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매번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손은 이제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정교한 컴퓨터가 제가 아까 말했던 공기 저항이나 로켓의 모양, 무게를 모두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한 결과 110m가 최종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로켓의 최고 달성 고도가. 어쨌든 손으로 계산한 거나 시뮬레이션이나 똑같이 100m가 넘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로켓을 가지고. 근데 이제 기상 데이터 수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이제 로켓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하면서 저희 수준에서 가장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임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할 데이터는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기압과 오존입니다. 그래서 기압은 고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고요. 온도와 습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고, 그다음에 오존을 넣기로 했는데 오존이 있는 오존층이 있잖아요. 우리 성층권 주변에. 근데 오존을 이 지상에서 측정을 하면은 이제 막 0.01 ppm 이렇게 되게 수치가 낮게 나와요. 근데 고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그래도 우리 땅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존을 집어 넣었습니다. 네, 온습도 센서가 이렇게 DHT11이라고 하는 애를 썼고요. BMP180이라고 하는 기압 고도 센서, 그 다음에 MQ131이라고 하는 오존 센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이 데이터 송신기 NRF240이라고 하는 데이터 송신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기라고 부르고 저희는 간이 인공위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저희 첫 번째 버전의 데이터 수집기이고 두 번째 버전의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로켓의 이제 발사 장면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카메라는 둘 다 공통적으로 집어넣었고요. 이 친구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냥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안 집어넣었는데 좀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이 친구의 스펙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송신기, 안테나는 NRF2401을 썼고요. 네, 프로세서 아두이노는 ATmega 328. 그다음에 기압, 습도, 온도. 이때 오존 센서가 작동을 안 해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는 이 세 개밖에 없고요. 용량은 0GB 아까처럼. 마이크로 SD 카드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용량은 0GB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가 들어갈 로켓 동체를 제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만 있다고 해서 로켓이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PPT가 아까 보내준 게 아닌가? 되게 잠시만요. 내용이 많이 생략이 돼 있는데. 너가 넣었잖아. 되게 내용이 되게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양해 말씀 양해. 분명 꽂아놨거든. 빠진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기상 데이터 수집을 한다 그러면은 레이저 포인터. 기상 데이터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기상 관측 풍선이나 비행기를 띄워서 관측을 하면 되는데 왜 로켓을 써야 되냐?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로켓도 성층권까지는 못 가지만 추후에 개발을 하게 될 로켓은 성층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성층권 제일 밑단에서 날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존층이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없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막 최소 5-6시간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로 측정을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켓을 선정을 하게 됐고 아까 센서들 말씀드렸고 이 데이터 수집기에 들어간 이제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이 시리얼 더 프린트가 송신을 해주는 코드예요. 이 송신기에서 이제 시리얼 포트를 열은 다음에 프레셔, 엘티튜드, 그 다음에 해면 기압, 그 다음에 오존의 3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온습도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하고 로켓 엔진이 들어갈 로켓 동체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재질을 직원을 사용을 해서 이 직원 안에다가 엔진을 마운트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잘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가 됐는지 봐야겠죠. 네. 소리가 소리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올바르게 일직선으로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10m를 올라갔고요. 옆으로는 150m를 날아갔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네. 다시 PPT로 옮겨주세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 위로 110m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옆으로 150m가 날아갔다는 것은 얘가 어떻게든 위로만 갔으면 그 정도의 고도는 달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좀 되게 좀 목표 달성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정을 해서 두 번째 로켓을 발사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로켓에서는 이 데이터 수집기도 제대로 수정을 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송신기는 아까랑 똑같이 NRF 240을 썼고요. 이번에는 송신기가 작동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작동이 안 됐던 오존 센서도 이제 똑바로 고쳐서 삽입을 했고요. 프로세서는 ATmega 2560이라고 하는 아두이노 메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엔 코드가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SD 카드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SD 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SD 카드 라이브러리도 당연히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D 카드가 텍스트 파일로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됐는데 텍스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계속 열었다가 닫아줬다 열었다가 닫아줬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로켓의 작동이 멈춰버리게 된다면은 파일이 안 닫혀버리면 이게 손상이 돼버리잖아요, 파일이. 그렇기 때문에 맥 코드 뒤에다가 어느 경우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네, 바로 클로즈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닫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로켓이 들어갈 로켓을 제작을 했는데 아까 이렇게 돌아버린 원인이 옆으로 치우쳐버린 원인이 이 엔진에 마운트된 부분이 종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운트된 부분에 나사가 종이를 찢고 올라와가지고 이 엔진이 돌아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이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찢어지지 않는 아크릴건을 사용을 해서 로켓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크릴건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로켓이 좀 투명해졌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는 위의 무게중심이 훨씬 더 무거워야지 로켓이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무거운 쇠구슬과 점성이 강한 물엿을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내진 설계 원리를 보면은 물탱크를 위에다가 두잖아요. 그러면 관성 때문에 이제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얘도 똑같이 관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조금이라도 훨씬 더 멈춰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하려고 물엿을 넣었습니다. 근데 좀 데이터가 이 달성 고도랑 비행 거리가 아까보다 확연히 줄였죠. 일단 이거는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실게요. 네. 이렇게 발사가 됐고요. 네, 이렇게만 보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3인칭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이거 역시 바로 돌아버리는, 좀 저희의 노력이 약간 무색하게 이렇게 돌아버렸는데, 네, 다시 PPT로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돌아버려도 데이터 수집엔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습도가 나오고요, 기온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압과 고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도가 마이너스 100m가 찍혀 있는 이유는 고도를 계산할 때 해면 기압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해면 기압을 당일날 업로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고도 계산 방법은 처음 고도랑 이 값이 제일 줄어든 낮은 고도를 빼가지고 그냥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존 ppm, pbm, 그다음에 mg3, ugm3인데요.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총 146,168줄이 저장이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엑셀에다가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가공이 안 된 생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공을 했습니다. 파이썬이 원래 웹 크롤링이나 데이터 분석에 되게 많이 쓰이는 언어로 알고 있어요. 이제 수집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데, 일단은 일단은 위젯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이썬의 기본 함수들, 기본 아니고 내장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OS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엑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CV2라는 것도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GUI를 그려주는 클래스입니다. 여기 함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 축을 입력을 해주면은 GUI가 딱 오픈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건 아까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정렬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가 아까 8개가 있었잖아요. 습도, 온도, 기압, 고도, 오존. 습도, 온도, 오존. 네. 총 8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0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끝이 날 때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정렬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공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어요. 휴미디티, 습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온도, 오존은 변화가 없어가지고 0도가 나왔고, 네, 고도는 아까 도는 거 보셨죠? 했기 때문에 이 피크 지점이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길어가지고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의 연구 주제는 효율적인 로켓 엔진을 제작을 하는 거였고요. 기상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작한 엔진들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추력이 2.45N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필라멘트 2개를 사용을 해서 점점 추력을 늘려갔고, 시멘트를 사용을 해서 75.46N. 그다음에 이건 스테인리스인데, 아까 저희가 스테인리스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연구 맨 마지막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켓 노즐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테인리스였어요. 근데 값이 저렴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건 시멘트였는데, 이게 재사용이 안 되니까 저희가 돈을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스테인리스 노즐은 약 10회 정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테인리스 노즐 역시 추력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실게요. 아까 PLA랑 시멘트하고는 확연히 이제 다른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최대 추력이 951N이 나왔습니다. 아까랑은 비교가 안 되죠. 막 75N, 80N 이러다가 950이 나왔으니까 이 상마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를 두더라고요. 이 스테인리스의 상마율은 10번, 20번을 재사용을 해도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엄청 작아요. 스테인리스의 상마율이. 그렇기 때문에 97kg의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PLA 노즐은 7,000원이면 만듭니다. 왜냐하면 1kg당 PLA가 2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거 하나 뽑는데 7,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시멘트 노즐은 저기다가 그냥 시멘트 값 1,000원 정도 더해주면 되고. 근데 이 스테인리스 노즐은 가공이 되게 비쌉니다. 스테인리스가 32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하나 만들려면은 거의 40배죠 이거에. 근데 추력은 12배밖에 더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냥 얘를 쓰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얘를 여러 개 쓰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얘는 재사용을 해서 10번, 20번을 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추력이 12배보다도 이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사할 때 가격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추력에 비해서. 그래서 결론을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 되게 기초적인 로켓을 갖고도 100km 위로 쏜 다음에 인공위성을 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제 로켓을 만든 거고, 이건 시멘트 노즐, 저와는 다른 사람이 만든 시멘트 노즐이고, 이건 스테인리스 노즐입니다. 이건 개인이 만든 거고요. 이건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로켓 연소실하고 노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에 보면은 다 나사들이 박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분출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고정을 잘 안 하면은 터져버려요. 노즐이 뽕하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나사를 사용을 해서 잘 잡아주는데 이때 항복 강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물질이 항복을 하는 강도예요. 그 압력에 항복을 하는 강도여서 항복 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물질 변형이 온다거나 찌그러짐이 발생을 해서 터져버리게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설계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좀 가공하는 비용도 더 드는데 저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노즐 보시면 나사선이 파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나사선에 끼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럼 불안전한 거 아니냐, 그럼 막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항복 강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스테인리스 노즐, 스테인리스의 항복 강도가 이 추력의 압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아까 그 볼트 너트로 조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설계도 간단하면서 이 스테인리스의 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비용도 적어지고 그렇게 스테인리스 노즐도 제작을 했고요. 아까 보시면은 시멘트 노즐 역시 이렇게 볼트 너트로 고정하는 방식을 체결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는 바로 여기는 아까 노즐의 빈 부분에다가 채운 거고 얘는 아예 그냥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멘트를 부으면 돼요. 그냥 시멘트를 붓고 바로 날리면 되는데 훨씬 더 제작 방법하고 기간이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식은 저희가 최초더라고요. 저희가 찾은 걸로는 DBPR에서 좀 논문 검색도 해보고 여러 사이트들을 들어가면서 해봤는데 다 이런 전문적인 대학교에서 만든 로켓도 그렇고 민간인이 이렇게 만든 로켓도 그렇고 이런 방식의 로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로켓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주 로켓 기술이
되게 국가나 전문적인 기관에 그냥 전문적인 기관만 할 수 있는 되게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